어, 행복한 수학 체험반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 우리 그 반 이름 행복한 수학 체험반 그대로 행복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행복 수업의 내용은 이제 각자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할 거고, 그리고 이제 수학 체험 내용은 다양한 수학 체험 여러 가지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마술도 배우고 보고 다양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 여러분들과 대면을 하고 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첫 시간부터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참 선생님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할 거예요. 그 필요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행복 수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겁니다. 누구나 행복을 찾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의 나는 어제의 선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또 내일의 나는 오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오늘의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일의 내가 행복한 모습이 되려면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려면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봐. 아빠, 아빠, 아빠. 아빠, 한 번 더. 아빠. 아빠, 그렇지. 또. 아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아이가 생기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를 잘 안 낳죠. 왜냐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힘들게 낳고 또 지금도 힘들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출산율이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하다가 다시 인구 절벽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출산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장려금도 주고, 어떤 데는 뭐 집도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70년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 와서는 또 2050년도에 와서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저령 인구는 적고 고령 인구는 많아지고, 그래서 이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고령층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인구도 많이 줄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하면은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24개국 중에서 219위다. 거의 뭐 아이를 안 낳는 거죠. 또 목표했던 것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오래 살면 행복할까요? 자,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매년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85.7세, 남자의 경우는 79.7세, 약 6살 정도의 갭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평균 수명이 82.7세입니다. 그래서 10년새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 OECD 회원국 기대 수명 비교해 보면 아주 상위층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대 수명을 분석을 해보면 남자가 79.7세예요. 그런데 건강에 대한 그 기대 수명, 다시 말해서 건강 수명, 건강하게 사는 나이죠. 그것은 69.1년이기 때문에 그 한 10년 정도를 병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앓고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여자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이 85.7세인데 그 건강 기대 수명이 69세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기간이 16.7년입니다. 그러니까 69세까지 살다가 16년 정도를 병에 걸려서 앓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남자이면서 개그맨입니다. 누굴까요? 김수영이라는 개그맨인데 이 사람이 이 당시 몸무게가 이제 168kg이었는데 그 다이어트 그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서 4개월 만에 70kg를 뺍니다. 그래서 98kg까지 이제 감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기대 수명을 그 측정해 봤더니 168kg일 때는 오래 살아봤자 45세인데 70kg를 감량하고 나서 98kg일 때는 69세로 무려 24년이라 수명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줄이는 것만 해도 엄청난 그 수명의 연장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 개그맨이 그 뚱뚱한 걸 가지고 그 매력이 있어서 개그맨이 됐는데 홀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불러주는 데가 없죠. 그래서 다시 지금은 이런 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지만 하여튼 체중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해 볼게요. 행복한가요? 행복이란 과연 뭘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잘 모르겠죠. 그럴듯한 외국 무슨 그림 같은데 힌트 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시인입니다. 소설가이기도 하고 극작가이기도 하고 뭐 정치가도 되고 팔방미인입니다. 힌트,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괴테라는 사람이에요. 괴테. 굉장히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철학자로서도 유명하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행복에 대한 8가지 필수 조건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먼저 건강을 들었어요. 건강. 그리고 재산. 그 다음에 정신력. 그리고 믿음. 그 다음에 은총. 또 끈기. 자비심.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희망. 비전.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철학자도 그 제일 필수 조건으로 건강을 들었어요. 건강. 좀 이해가 갑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슨. 이 사람이 에디슨인데,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딱 3가지 줬죠. 에디슨은 발명왕으로서 굉장한 그 부자가 됐죠. 자기가 만든 그 발명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CEO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과연 뭘까요? 많이 본 포스터죠. 이 영화는 슈렉 포에버라는 영화인데, 이 슈렉 포에버라는 영화는 참 그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아주 재밌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슈렉이 그 참 평범하게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아이를 셋이나 두고 아내와 소통하면서 재밌게 삽니다. 그리고 쇼핑도 나가서 시내 구경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권태기가 온 거예요. 너무나 평온한 삶에 대한 지루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럼펠이라는 요괴를 만나서 이제 자기가 살던 그런 가정과 환경을 뛰쳐나가죠. 그래서 일탈을 합니다. 그래서 럼펠과 계약을 맺죠. 결국 속아서 하여튼 쓰라린 고통을 당합니다. 상황에서 다시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이 요괴와 싸우죠. 싸운 뒤에 승리를 거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이 이제 복원이 되었죠. 행복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행복은 남이 나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며 그 조건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 자기가 행복했던 삶을 박차고 다른 데서 찾았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지금 우리의 사회 환경을 보면 행복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은 아닙니다. 자살률이 1입니다. 1시간에 1.8명, 하루에 44명, 1년에 16,000명 정도. 옛날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던 사람 숫자가 이제는 자살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1입니다. 1시간에 13쌍이 헤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316쌍이 헤어진다고 그래요. 1년에 약 11만 5천 쌍이 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가정이 어렵게 된 그런 가정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낙태라든지 성형수술이라든지 음란물, 매춘, 청소년 흡연율 이런 것들도 모두 1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불행지수도 우리나라가 1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 교육 환경은 어떠냐?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차이가 심하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돈이면 가까운 사람도 배신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돈이 있어야 친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힘들어서 수업이 잘 되지가 않죠.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수업 중에 무기력해서 잠을 잔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도 심각해지고 있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학생은 학생대로 불행하고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대로 불행합니다. 그래서 행복 수업을 통해서 학생은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그리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즐거움을 갖게 하는 것이,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행복 수업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은 독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독일도 그 학생들 그 사안이 심각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학생 사안, 다시 말하면 학교 폭력, 뭐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런 학생 사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2008년부터 행복 수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2011년 8월부터 행복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수업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요. 독일에서는 정규 교과 과정 가운데 행복을 배우는 수업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전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일 내 한 중학교의 수업 시간. 학생들이 힘을 모아 친구를 들어올린 뒤 금을 건너편 친구들에게 보내는가 하면 이번에는 뚱뚱한 학생이 친구들이 들고 있는 통나무 다리 위를 조심조심 건넙니다. 교과서도 없고 책벌상도 없어 수업인지 놀이인지 헷갈리는 이 수업은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복 수업. 학교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개발돼 4년 만에 100여 개 학교로 확산됐습니다. 70여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행복 수업은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 학생 스스로 변화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Übungen macht, die für die Gemeinschaft sind, um so zu erkennen, dass eigentlich die Übungen letztlich eine gute Emotion, ein gutes Gefühl hervorrufen und dann darüber nachdenken, was für ein Gefühl das jetzt war und warum dieses Gefühl entstanden ist. 실제로 행복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이해력과 성취도, 감수성이 더 많이 발달했고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 학교 생활도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언가를 평가하거나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 학생 각자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결과입니다. 수업을 통해서 애들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체험해보게 하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폭력 같은 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입시 위주 교육 속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직접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사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서 그 기초 위에서 그 교육의 다양한 그런 면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 어린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아이로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의 행복 수업.
이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잊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아주는 겁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이 행복 수업의 창시자는 그 슈베르트라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해서 강한 아이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함이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게 펼쳐지는 어떤 인생의 파노라마를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정신.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럼 약한 아이들은 자살을 하거나 포기하게 되죠. 근데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그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이겨나가는 그런 정신, 자세, 그걸 길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행복한 아이가 똑똑한 아이를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행복 수업의 성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해력이라든지 성취도라든지 감수성들이 향상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 관계도 또 가족 관계도 학교 생활도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과를 보이는.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화목한 가정을 꼽은 반면 고등학생은 돈을 꼽았습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9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초중고생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행복의 제1조건으로는 초등학생의 43.6%와 중학생의 23.5%가 화목한 가정이라고 답한 반면 고등학생의 19.2%는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JYP는 돈을 많이 벌었죠. 히트곡도 많고 또 큰 회사를 세워서 이렇게 다 이뤄놓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부족하게 됐을 때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에게 있는 행복을 발견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행복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았습니다.